2026년에 집값이 만약에 떨어지면 나 그때 들어가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질 때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쌤님 2026년에 집값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팔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 다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감이라고 하는데 감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도 집값이 안정되는 거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상은 팩트로 정확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내다봐야지 그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관이 아니고 누구한테 현혹이 되거나 이거 투자하면 너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봐야 할까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대로 하자는 거죠. 개인적으로 막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원칙이 뭡니까? 내 집 마련이죠.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고 자금이 되는 사람들은 저스트 두 있습니다. 항상 저희 원칙입니다. 단 하락할 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는 기다렸다가 바닥을 찍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지금이 떨어질 때입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스트 두 있습니다. 단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2026년에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걸 고민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다릅니다. 주식은 뭐냐면 2026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투자자인데 2016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전라도 해남이라도 투자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10년을 보유하는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내 집 마련해서 평균 8년 정도 보유를 합니다. 살면서. 그러면 10년을 바라본다면, 자, 내년에 해남이, 제가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건 예입니다. 내년에 인구가 줄어드는 해남이 투자 가치가 있다. 들어갔는데, 10년 후에는 모르겠다. 이게 일시적인 호재라고 하면 주식은 들어가는 게 맞고, 부동산은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 1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하니까. 그렇다면 자 서울의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는데 2026년에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가도 돼? 라는 건 주식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쉽게 말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볼까요? 10억 아파트가 15억이 갔습니다. 최근에 한 2년 동안 올랐어요. 이거 들어가도 될까? 단기 급등인데? 나 어떡하지? 그런 분들은 10년 후 바라보면 10년 후에 지금 15억 아파트가 15억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20억은 적어도 갈 것 같습니다. 20억 이상 갈 거잖아요. 10년 후는.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도 반영이 되고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수급도 불일치고 그런 걸 고려한다면 10년 보유 전략이라면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셔라. 그리고 자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2026년에 집값이 만약에 떨어지면 나 그때 들어가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질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가도 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왜? 언제까지 얼마까지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0억 아파트가 8억까지 떨어지고 멈출 것 같습니까? 한번 떨어지면 7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6억 5천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6억 5천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하고 떨어지면 기다렸다 사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는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언제까지?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지하 3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현실적으로 못 삽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는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6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7억 5천 올라왔네.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과 다르다. 주식은 호흡이 짧고 부동산은 호흡이 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단 전제 조건은 돈 있어야죠. 기본적인 요즘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 자금력과 내가 필요하고 구매 욕구가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분이 있잖아요. 나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없고 우리 예비 배우자도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서 우리 둘이 합쳐도 1억이야. 근데 지금 이제 취직은 해서 열심히 일은 할 수가 있어. 그럼 뭐 어떡합니까? 대출이라도 많이 땡겨야 되는데 요즘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물론 생애 최초가 70%까지는 나옵니다만 그런 분들은 저는 청약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2026년에 공공분양이 2만 9천 호 정도 2025년에는 2만 2천 호였는데 7천 호 정도 늘어났죠.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포함해서 공공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공공분양 물량 분상제가 적용이 돼서 가격도 저렴하게 나오고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40%까지 규제 지역들은
40%까지는 대출 나오잖아요. 비규제 지역들은 더 나오고, 그럼 중도금 대출 받고 시간 좀 끌다가 입주할 때 어떻게든 또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든 그 사이에 돈을 좀 더 모아서 어떻게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두들겨 봐야 돼요. 나는 돈이 없어서 당첨이 돼도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은 가지지 말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열심히 허리끈 졸라매고 메우다 보면 결국 다 답이 나옵니다. 공공분양도 못 받을 정도라면,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해서 하나도 안 되는 분들이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뭐 공공임대라든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뭐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사회초년생이거나 당장에 종잣돈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공공분양 아파트들, 무주택자 얘기입니다. 무주택자들은 또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 공급 물량들도 있으니까 공공분양 열심히 놓고 하시고, 일반 분양은 납입 금액으로 합니다. 민영주택들, 민간주택들은 청약 가점제로 하는 거고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으로 84점 만점으로 하고, 공공분양은 납입 총액으로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월 25만 원씩. 2024년 10월 전까지는 1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니까 얼른 은행에 가셔서 10만 원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은 25만 원으로 올린다면 조금이나마 확률을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아파트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돈 많은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금이 충분하다. 그러면 돈이 많을수록 좋은 조건의 집을 삽니다. 선생님, 저는요. 지하철역도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도 초등학교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학군도 좋으면 좋을 것 같고, 학원가도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공원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항공비도 나오면 좋겠네요. 브랜드 아파트면 더 좋겠고, 신축이면 더 좋겠어요. 이왕이면 대단지. 그러면 현금 한 50억 이상 가지고 오면 제가 하나 찍어드립니다. 경기 사이클, 검색식, 타점 로직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평생 써먹는 투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제일 좋은 거 뭐 한강이나 강남이나 이런 한강변에 아파트 사면 되는데 우리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자본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교육 환경이 좋은 곳. 나는 지하철이 중요해.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하는 우선순위를 3개 또는 2개 정도 정한 다음에 거기에 최대한 충족하는 아파트를 가격에 맞춰서, 우리는 가격에 맞춰야지. 돈이 많은 사람은 내 마음에 맞추는 거고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가격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시장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맞춰서 이제 후보군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이왕이면 저는 2025년에 많이 올라간 아파트보다도 같은 값이면 선택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는 저평가된 아파트를 서울 수도권이라면 선택을 하셔서 혹시라도 풍선 효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게 좀 예상이 되는 곳이라면 그렇게 좀 덜 오른 아파트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노원구 상계동이라든지 인천 송도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저는 2026년에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주거 인프라가 좋은 것들, 그리고 과거에 올라갈 때 한번 올라가는 아파트가 좋습니다. 진짜 안 오르는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홀라 아파트에 뭐 용적률도 높고 위치도 안 좋아가지고 진짜 안 올라. 이런 아파트는 안 올랐다고 해서 저평가가 아니고 그냥 저가 아파트고, 송도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또 한번 따라 올라가거든요. 인천에서는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지역에서 약간 뱃머리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좀 하셔도 좀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주택자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갈아타기 전략은 무엇일까요? 1주택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 1주택자들이 제일 안 해야 되는 거, 제일 금지하는 게 파는 겁니다. 어떻게 판다? 불안해서. 아무리 봐도 쌤님, 내년에 2026년에 집값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팔겠습니다. 와, 그거를 제가 뭐 각자 인생이니까 제가 말릴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 다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감이라고 하는데 감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 판단은 본인 판단인데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막연한 어떤 감정적?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집값은 떨어져야 돼.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돼?
집값이 떨어져야 돼. 떨어지는데 포커싱을 맞춰서 모든 논리를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는데 그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의 아픔을 또 달래주게 되고 그래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돼? 집값이 당연히 안정돼야지. 저도 집값이 안정되는 거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상은 팩트로 정확히 내다봐야 된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내다봐야지. 그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그거는 정치인이나 사회단체, 사회운동가들이 하는 영역이에요. 집값이 비싸.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되라는 건 사회운동의 영역이고 부동산 전문가의 영역은 팩트를 가지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으면 상승 전망을 해야 되고요. 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뭐 대외적인 변수가 생긴다든지 수급 밸런스가 안 맞아서 갑자기 공급이 너무 많아. 수요가 줄어들어. 이런 지역들은 하락 전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1주택자가 막연한 감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라는 감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집 하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냥 스테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걸 고민해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15년에 내 집값은 별로 안 올랐어. 그런데 내가 갈아타고 싶어하는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네? 내가 서대문에 살고 있는데 송파구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송파구 집값이 너무 올라. 우리 집값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집값은 별로 안 올랐고 여기는 이렇게 올랐는데 2025년에 팔고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냐. 아마 이게 최대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돈이 충분히 많고 10년을 바라보면 지금이라도 갈아탔다가 2026년에 내 집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됐고 무시하고 10년 후에는 그래도 얘가 더 올라가겠지? 그런 전략이라면 갈아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여기가 먼저 올랐잖아요.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집값이라는 건 시장의 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올해 먼저 올랐다? 그러면 내 집값도 이제 막 올라갈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시장이 지금 막 급등하는 난리가 난 상황은 아니니까 내 집값이 좀 올라가는 걸 확인하면 좀 더 오른 가격에 팔고 갈아타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만난 분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값이 안 올라가지고 뭐 갈아타고 싶다고 하는데 자기 집값 시세를 제대로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매물 나온 거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말한 가격보다 5천에서 1억 정도 호가가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1주택자들은 먼저 자신의 집의 컨디션을 좀 정확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몇 군데 둘러서 최근에 분위기가 어떤지, 매수세가 붙는지, 이게 뭔가 꿈틀꿈틀대고 호가가 좀 올라가고 뭐 그런 분위기인지 아예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 답이 없는 상황인 건지를 좀 따져봐야 되고 우리 동네 상급지가 최근에 올랐는지 어느 정도 따져서 상급지가 올라가면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모든 지역들은 강남이 올라가고 송파구가 올라가고 마포, 성동 올라가고 광진구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강남 쪽으로 보더라도 강남이 올라야 송파구가 다음에 오르고 송파구가 올라야 판교, 분당 애들이 오르고 판교, 분당, 과천시가 올라야 용인수지가 오르고 용인수지 오르고 광교 오르고 동탄 오르고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올라갔다. 다음은 우리 순서네. 이런 순서를 나름대로 좀 정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집값만 안 올라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상급지 아파트도 체크하고 자신의 집 분위기도 한번 또 체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 수가 있다면 갈아타는 거고요. 내 집을 충분히 만족을 하고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등 떠밀리듯이 갈아타지는 마시고 약간 잘 살고 있다 그러면 하고 종잣돈이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가 좀 바뀌었거든요. 부동산 주택수 막 늘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잘 살고 있다, 집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나머지 여윳돈으로 뭐 요즘 주식이 2026년에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2026년에 뭐 우량주 위주로 또는 코스닥이 뭐 정부가 좀 살리겠다고 하니까 코스닥도 좀 투자하시고 미국 주식도 좀 투자하시고 채권도 좀 하시고 뭐 골드를 좀 사도 되고 또 조금은 코인도 좀 하시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하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내 집에 만족한다면 그런 전략, 금융자산도 좀 투자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왔다? 뚝 떨어졌네? 바닥을 다졌네? 그러면 한 차례 더 사도 되고 금융에서 돈을 빼서 하나 더 사도 되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미쳐서 너무 올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지금까지 트렌드고요. 앞으로도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똘똘한 한처의 트렌드가 사라지려면 다주택자 규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풀 수 있을까?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전세 시장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민간 전세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자본 갭 투자 같은 거는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무자본 갭 투자는 저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건실한 다주택자들, 자금력도 되고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 진짜 임대 사업자들이라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받은 인센티브만큼 전세금 안 올리고 장기간의 임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충분히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다주택자 규제가 이게 아직도 이게 집을 많이 가지면 투기라는 프레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부자는 주택수 많지 않습니다. 제 주변을 보더라도. 강남 아파트 10채 가진 사람 몇 명 될까요? 세금 내다 죽습니다.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이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다음에 건물도 사고 달러도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투자하는 거지. 주택수로 10채, 20채 가진 사람은 외곽이나 지방이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신축 빌라 이런 거 무자본 갭 투자해서 10채, 20채, 30채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많은 거고 또 한 부류는 나이 드셔가지고 대학가 주변에 다가구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월세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학가 주변에 건물 뭐 한 20억짜리 하나 가지고 월세 받는 게 엄청난 부자고 엄청난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다주택이라고 해서 다세대 25실짜리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게 투기인가요? 그 월세 받고 있는데 할머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택 수에 따른 규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금액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서 이게 과세 표준도 정하고 규제 그러니까 세금의 금액도 정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5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보다 3억짜리 10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낸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1주택자들이야 좀 보호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공제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주택수보다는 가액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다주택자들을 투기꾼 취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세입자한테 절반 정도는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전세난, 월세난이니까 이 다주택자 규제 프레임도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분들이 오피스텔 빌라로 눈을 돌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진입을 하고 싶으면 아파트 진입을 할 텐데 어려운 분이라면 이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신통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사서 주거의 안정성을 취하다가 구역 지정이 되면 또 가치 상승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떤 나의 주관이 아니고 누구한테 현혹이 되거나 이거 투자하면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인 조영구 씨가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방송을 했는데 제가 김구라 씨하고 그리구라 채널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영구 씨가 출연했는데 머리 깎다가 어디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좋다고 해가지고 누가 사면 매덕 오른다고 해가지고 머리 깎다가 뛰어가서 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지 내 자금 계획에 맞는지 이 지역이 나중에 뭐 재개발 구역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과거에 이제 신축 빌라나 이런 데가 이제 많이 공격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던 게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연루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잘 짓지도 않고 대충 막 허접하게 막 지어가지고 하자 있는 물건을 막 팔고는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피해 사례들이 있고 분양가는 뻥튀기하고 높은 전세가율에 맞춰서 전세 얼마 맞춰줄 테니까 막 팔아먹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최근에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 짓고 진짜로 신축 빌라인데도 단단하게 잘 짓고 AS까지 해주고 앞으로도 다 팔고 나서도 유지보수 해주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심으로 잘 짓는 분들한테는 저는 정부가 혜택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100% 살 수는 없으니까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도 진짜 하자 없이 잘 짓고 고급으로 짓고 가격은 저렴해서 말 그대로 주거용으로 한다면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아파트만 너무 포커싱 맞추지 마시고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하자 없이
정말 단단하게 고급스럽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어떤 유도를 좀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